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황은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서 특히 문화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양란 이후 조선 사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상의 흐름, 이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한 것, 그리고 유교를 대신해 성리학을 대신해서 등장하게 된 대한학문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1592년 양란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명나라를 섬겼던 조선은 오랑캐라고 그동안 하대했었던 청나라를 사대하게 되었고요. 경제는 이양법과 수공업 등의 발달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양법의 발전에 따라서 신분제가 동요되고 양반들은 늘어났는데 상민과 노비는 줄어드는 모순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양반들 중에서 신분을 샀던 사람들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부패를 자행을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만연하니 이거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살기 힘들었던 백성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농민봉기 대표적인 두 사건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조선 후기 사회가 발전한 모습도 있었지만 정치인들과 양반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리학은 답을 내놓지 않아요. 오히려 지배층에 붙어서 교조화되어 갑니다. 성리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어떤 한계에 치닫게 되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성리학이 잘못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양명학과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백성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천주교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던 크리스트교가 예수회라는 단체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 청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학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쪽에서 온 학문,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끌려갔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아담 샬이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랑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고, 서양의 문물이 이렇게나 발달되었다니 자명종 시기랑 각종 문물들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만 오히려 인주한테 벼루 맞고 나중에 시름시름 알아서 죽죠. 어쨌든 그를 통해서 들어온 이 천주교 서학이 학문이었다가 점차 일부 실학자들 중 남인 계열들, 붕당 간의 다툼에서 져가지고 낙향을 하게 된 일부 선비들이 이거를 정말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사랑을 베푼다, 이거에 감화되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는 절대 죄악이었으므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제사를 지냈던 선조들의 위패를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사악한 종교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윤지충 일가를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러고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는 이 신유박해가 순조 때 일어나게 됩니다. 평등의식 때문에 천주교가 서민들, 부녀자들,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종교로서 퍼져 있었는데, 순조 때 권세를 잡고 있었던 세도가들이 정조의 신임을 받았었던 일부 남인 계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큰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큰 사건이 일어나요. 황서영이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황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려다가 발각된 황서영 백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정약용 집안이랑 얽히고 얽혀서 결국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되고 그 가족이었던 정약정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는 오히려 박해가 일어나고 탄압을 심하게 받아도 들불처럼 번지더라고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이니 내 믿어보리이다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학을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조선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에이 우리 조선의 것으로 백성들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해서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동학에서 걸었던 건 사람은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린내천과 후천 개벽을 슬로건으로 걸고 가난하고 힘들고 탄압받던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늘님이 계시다. 그러니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남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가장 탄압을 많이 받고 백성들을 수탈을 많이 당했었던 그 지역이 동학이 엄청 확산이 됩니다. 그러자 정부 입장에서는 유교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가 또 이렇게 득세를 한다고 그래서 동학을 사교로 규정을 하고 교주였던 최재우를 사형을 시킵니다. 근데 2대 교주 최시영이 경전인 동경대전을 정리를 하고 기독교를 얘기하면 찬양집 같은 이 내용을 용담유사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조선 후기를 들어가게 되면 동학 농민 운동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의식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드니까 지금 세상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 사상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감록이에요. 이씨 왕조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명운이 이제 다 했으니 이씨 왕조는 망하고 다음 왕은 정씨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정감록 책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도창과 비기는 일종의 예언 사상이에요. 비밀을 적은 비법을 적은 기록 이렇게 해서 예언 사상들이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미륵신앙은 우리가 삼국시대 때 진흥왕 때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했었다 해서 이 화랑도가 미륵불의 환생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었거든요. 미륵은 불교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시켜주고 구제해주고 새로운 세상이 올 때 나타나는 부처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현생이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어려웠다는 거죠. 백성들의 의식이 이랬다면 양반들의 의식은 어땠을까요? 양명학과 실학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조화되어버린 성리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등장한 두 학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나라에서 들어온 양명학, 두 번째는 실학입니다. 성리학도 유학의 일종이고 양명학, 실학도 둘 다 유학입니다. 성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양명학은 원래 명나라의 왕수인 또는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운 것은 그냥 배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아는 것과 행동은 똑같다 라고 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체계화가 잡히고 이 사람의 가문 학문으로 이렇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강화학파를 형성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천을 중요시하는 건 성리학이 철학적인 것만 빠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대안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판을 키웠었던 건 바로 실학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학문을 탐구하는 자세. 성리학은 철학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갖다가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대로 증명이 된 그 사실을 갖다가 학문을 학문답게 만들어보자 한 게 바로 실학입니다. 이 실학은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옆에 뭐가 써 있는데 이거는 실학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실학의 성향은 지극히 개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어떤 거에서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중농학파,
중상학파, 국학파로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토지제도의 개혁을 외쳤었던 중농학파는 양반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남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아니라 약점 잡히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비록 규모는 좀 작고 영세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영농을 키워야 된다. 토지 제도 개혁에 집중을 했었던 중상학파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들은 총 3명 정도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여기 중농학파에서 슬로건으로 걸었었던 건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세치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자로는 반개 유형원입니다. 유형원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책 반개수록에서 토지 제도를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균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유형원의 제자였던 성호 이익은 스승님의 주장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스승님은 토지 분배를 할 거면 깔끔하게 제대로 해야지 왜 신분별로 했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하면서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을 제시를 합니다. 잘 보세요. 땅을 제한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영업전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나 영업 뛰고 올게, 영업한다, 실제로 일을 하는 땅이라는 소리인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농부 은규는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최소한으로 네가 이 땅만큼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땅이 바로 영업전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팔거나 내가 사올 수 없어요. 그러니 토지의 하한선,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을 설정을 한 거고, 나머지 더 가지고 있는 땅은 다른 사람한테 사거나 팔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호 이익이 봤을 때는 조선을 좀먹고 있는 6가지의 종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양반, 과거, 노비, 승려, 게으름, 미신입니다. 양반인 그가 양반 과거제를 지적을 했네요. 근데 이때가 조선 후기인 걸 보면은 신분제가 동요를 하고 있고, 양반 내에서도 양반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했겠죠. 그리고 유학자였기 때문에 불교 안 좋아했으니까 승려를 종이라 표현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신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조선 후기에 사기캐라고 했었던 정약용입니다. 정조의 애정과 신임을 듬뿍 받고 엄청나게 학문 연구를 했었던 그는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죽고 나서 이 신유박해랑 황소의 백서 사건에 휘말려서 가문이 몰락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유배를 다니게 됩니다. 이 정약용은 살면서 500권의 책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권은 사실 이 한 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권은 책들의 몸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이자 어마어마한 저술 활동을 해요. 그래도 대표적인 책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1표 2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입니다. 그는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국가 행정과 제도, 또 목민관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유배지에 가서 백성들의 실상을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은 실제 현장을 알지 못하고 위에서 탁상 공론만 해대고 자기 가문의 이득, 자기 붕당의 이득만을 탐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봤을 때 조선은 농사를 근본으로 한다. 그러면 이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여전론입니다. 마을 하나에 일여로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일여의 토지를 공동으로 갖게 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을 때 아무리 같이 노동을 해도 경중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한 만큼 생산물을 분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라면 그 토지를 나누고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키패드를 딱 띄우시면 한자가 하나 등장해요. 우물정자입니다. 그 우물정자를 따서 마을의 땅을 우물정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9개의 구획이 나오면 1, 2, 3, 4, 5, 6, 7, 8 가운데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들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주되 가운데 땅을 공동으로 경작해서 여기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전제는 정약용이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고대 중국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제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어느 누군가는 공동소유, 공동경작? 정약용은 혹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토지 개혁을 중심으로 봤었던 중농학파의 주장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건너가서 중상학파를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들은 사실 출신들이 노론 계열, 그러니까 분당에서 승리를 한 권반들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에 눈을 뜨고 넓은 세상을 보고 왔으니까 조선의 현실을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상학파는 조선에서 상업과 공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너는 농업 얘기를 하지 제도 개혁도 좋겠지만 농업을 경영하는 그 방법을 새롭게 뉴하게 확 혁신을 하자. 그렇게 해서 토지 자체에서 나오는 생산력을 높이면 농사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박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상학파는 그래서 청나라를 벤치마킹해서 배워서 우리가 이기자라는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학파라고도 하고요.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은 이용후생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고 이득이 넘치게 해서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유수원입니다. 유형원과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하실 수 있는데 잘 구분하세요. 우서라는 책에서 그는 조선사회 신분제 기본이었던 사농공상 제도를 폐지를 하고 그냥 직업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천문학자이자 실학자였던 홍대용입니다. 그는 임하경륜, 의산문답이라는 여러 저술들을 또 남겼었는데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문벌제도를 폐지하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 문벌제 폐지를 키워드를 기억을 해두세요. 홍대용은 천문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동안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선이 소중화야, 작은 중국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홍대용이 하늘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홍대용이 이야기한 우주는 계속 끝이 없이 퍼져나가는 거고 다른 별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 당시로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6세기쯤에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케플러나 갈릴레이 등에 의해서 천문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거든요. 다만 조금 속도가 느렸을 뿐이지 조선도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조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박지원입니다. 제가 양반전, 허생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가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 권륭제의 고희연, 칠순잔치에 이제 축하드립니다, 폐하하면서 가는 그 사절단에 합류를 해서 열하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으로 직접 본 청나라는 너무나 발전해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하일기라는 책을 남겨서 청나라는 발전하게 된 게 수레랑 선박을 써서 그렇다. 화폐도 있다. 조선아, 개혁을 하려면 화폐 사용 제대로 하고 우리는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다. 산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수레랑 선박을 쓰게 되면 교통로들이 뚫릴 것이다. 그러니 이거부터 먼저 써서 상업과 공업의 유통로를 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길이 있어야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박지원을 보면 딱 개척가의 모습이 나오지 않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제가입니다.
정조 때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었던 능력 있는 서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 여기 북학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상학파가 이 북학에서 따와서 북학파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해요. 그 또한 수레와 선박을 활발하게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바로 소비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델몬트라고 하는 그 오렌지 주스 회사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유리병 큰 거에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어서 저희 엄마가 그걸 사와서 냉장고에 쟁여놓는 날이면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병에 있는 주스를 다 먹고 병을 버리지 않아요.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보리차 우린물을 담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동안 델몬트에서 그 오렌지 주스 유리병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회수가 되고 재활용이 되어서 계속 오렌지 주스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 오렌지 주스 병을 보리차물 이 병으로 쓰고 있으니까 델몬트 입장에서 이게 난감한 거야. 그런데 요즘은 뉴트로라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 오렌지 주스 병을 보고 박제가의 소비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사람들아, 절약을 하면 뭐하냐. 그 바지에 구멍나게 계속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을 할 거면 물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소업자들한테 돈이 돌아오고 물건과 돈이 돌고 돌아야지 어느 정도 좀 써야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느냐. 제발 좀 쓰자라고 혁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마인드 아닌가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농학파, 중상학파,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조선의 산하, 정치, 지리, 역사 이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산하, 역사, 지리, 백과사전, 한글 사실 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래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역사에서는 안종복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려 중기 때 국가적 편찬 사업으로 삼국사기 쓰는 걸 김부식이 주도했었다. 이 삼국사기의 서술체는 기전체였다라고 배웠었는데 역사를 쓰는 그 서술체에는 강목체, 편년체, 기전체 좀 많아요. 그런데 강목체로 동사를 이렇게 썼고 여기의 의미는 중국 중심의 역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안종복의 동사 강목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규장과 검서관 출신이었던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발해고에서 통일신라와 발해, 이를 남북국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나온 게 바로 이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사 김정희의 금석 과안록에서는 신라 진흥왕 때 영토를 크게 넓히고 4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마을령, 황초령, 창령, 북한산. 북한산에 있었던 비석이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낸 게 바로 김정희예요. 진흥왕이 4개의 순수비를 세웠다고 배웠잖아요. 마을령, 황초령, 북한산, 창령. 그 중에 하나를 김정희가 밝혀낸 거죠. 정말 대단해요. 역사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러면 지리를 한번 볼게요. 지리서가 있고 지도가 있는데 역사적인 지리서는 여기 또 사기캐 등장하네요. 정약용이 아방강격고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통합사회에서 자연환경, 인문환경 배우실 때 한 번쯤은 보셨을 책과 이름인데요. 이중원의 택리지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인품, 그다음에 지형, 어떤 그 지역만의 특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물이 없고 곡식이 안 나면 사람들의 인심도 야박하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축적 개념을 쓰고 굉장히 정교하다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박물관 가서 봤는데 조선 후기 때 지리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핫하게 뜨는 이유는 상업활동에 있어서 이용을 했다는 소리예요. 조선 후기 상업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백과사전입니다. 통합사회 하면서
국가적으로 지식을 관장을 하는데 서민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 걸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조선은 학문의 나라, 유학의 나라입니다. 기록 하나만큼은 기깔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중농학파 이익의 성호사설도 이 토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조 때 국가적으로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을 했고, 그 이외에도 뭐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런 책들이 있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줄일게요. 그 다음에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뜻풀이, 음풀이 이런 책을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학 대단하죠?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 포커스 온을 하고 있고 조선에게 집중을 한다.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실학도 사실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실학자들 중에서 중상학파의 몇몇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는 다 붕당 정치에서 밀려난 소론 남인 계열들이에요. 정약용이 대표적인 남인 계열이었고 요 천주교 탄압 사건에 휘말려서 유배지까지 가고 형 둘은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반영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실학 중에 특히나 중상학파, 북학파도 우와 청나라 대단해 이게 아니라 으드득 내가 청나라에 북수해야 되는데 저거는 벤치마킹에서 내가 이겨버릴 거야. 왜냐? 나는 명나라의 뒤를 이은 소중화니까. 이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화 의식에 따라서 실학이 발달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거니까 알아만 두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학의 의미는 성리학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해결점을 제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근현대 개항기 시기를 들어가게 되면 개화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어디 보자. 홍대영의 문벌제 폐지는 나중에 1884년 갑신정변 때 양반 문벌을 폐지하자라고 주장이 나오게 되고 1894년 갑오개혁 때 쾅쾅쾅 법적으로 신분제를 폐지한다가 나오게 되는 기반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으앙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를 배우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그렇다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보고 민들의 의식은 높아졌는데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농민들은 그 울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 19세기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과 함께 농민 봉기 대표적인 사건 2개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고쌤.